에런 솔로몬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에미상을 3번이나 받은 잘 나가는 스포츠 앵커였어요. 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빛나는 커리어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아침, 에런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 그랜트 솔로몬이 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더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들이 죽기 전 이미 수년 동안 에런의 전처인 앤지 솔로몬이 충격적인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에런이 딸 그레이시를 성적으로 학대해왔고 아들 그랜트에게도 가혹행위를 해왔다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이상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더 이상한 점은 아들의 죽음이 부검과 제대로 된 차량 검사 없이 빠르게 사고사로 종결됐다는 거예요. 딸과 엄마 앤지가 고발한 학대 사실은 그동안 계속 무시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에런이 지역 고위층, 판사나 검찰, 심지어 주지사랑 두터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패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정의를 갈망하는 32만 명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끝내 침묵했어요. 그랜트의 이상한 죽음, 그리고 딸의 학대 사실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엄마 앤지가 1급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남편을 죽여달라고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한 거예요. 법은 에런을 세상 밖에 풀어주고 앤지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지금 둘 중 한 사람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뭘까요? 앤지는 모든 불의 속에서 법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안타까운 엄마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남편의 막대한 신탁기금을 노린 살인범이었을까요? 솔로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복잡한 사건이고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양쪽이 팽팽하게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서 에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앤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해서 들으시는 내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주장만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많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런 솔로몬은 15년 동안 매일 아침 뉴스 그리고 스포츠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었어요. 대중에게 에런은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런의 부인 앤지는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없는 일반인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주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세울 때 더 유리한 건 에런이었고 앤지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빠 에런 솔로몬, 엄마 앤지 솔로몬, 아들 그랜트 솔로몬, 딸 그레이시 솔로몬 이렇게 4식구고요. 에런이 아이들을 학대하기 전에는 아내인 앤지를 학대해 왔어요. 참고로 이건 앤지의 주장이에요. 에런은 앤지를 오랫동안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게 했고 심지어는 미용실조차도 혼자 갈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앤지가 대화하다가 뭔가를 폭로하게 될까봐. 근데 아들 그랜트가 6살, 딸 그레이시가 2살이 됐을 때 앤지가 정신과 상담 같은 걸 받으러 다니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늘 에런이 따라왔대요. 상담실 안에는 같이 못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때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펠렐 박사였어요. 앤지는 이때 펠렐 박사한테 처음으로 에런의 학대 사실을 밝힙니다. 학대가 시작된 시점은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였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에런의 본 모습을
엔지가 알게 된 뒤부터 그랬다고 해요. 엔지가 청소하다가 에런이 직장 동료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그루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에런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고 따졌는데 에런이 오히려 당당하게 굴면서 만약에 누구한테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다시는 애들을 못 보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그 이후로 심각한 통제와 학대가 시작됐다고 해요. 박사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엔지 스스로도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엔지가 자기 아빠한테도 학대를 당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한테 학대를 당해서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농구팀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밤이 될 때까지 최대한 늦게까지 연습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농구에 꿈이 있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미래에 내가 농구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겠다 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약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쏟았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약학대학에 가고 약사가 됩니다. 엔지는 성인이 되어서야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지의 학대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엔지는 처음으로 이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른 약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약국을 관리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에런을 만나게 돼요. 사실 에런과 엔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에런이 엔지를 쫓아다녔대요. 이 수준이 조금 과해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 의사가 그게 바로 스토킹이라고. 에런이 엔지에게 고등학교 때 한 일들은 스토킹 수준이라고 엔지에게 말해줬어요. 아무튼 그 시절에 엔지는 에런이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무례할 정도로 에런을 무시하게 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런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에런을 만나게 되면 그때 무례하게 말했던 거 미안하다고 꼭 사과를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에런이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엔지와 에런이 다시 만나서 데이트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6주 만에 엔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계획에는 없던 임신이었어요. 하지만 엔지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대요. 그때 당시에 엔지가 부족할 게 없는 여유로운 상태였고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엔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엔진의 가족, 그리고 솔로몬, 이 에런의 가족 모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임신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무슨 여자애가 아기를 혼자 키우냐 하면서 결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자마자 에런은 엔지의 집으로 이사 들어왔고 그 이후에 같이 살면서 몰래 바람 피우고 미성년자들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엔지는 이때 박사랑 상담하면서 자신은 PTSD 진단을 받았고 남편 에런은 성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2013년 1월 딸 그레이시가 5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엄마 엔지에게 목욕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딸 그레이시가 목욕을 하기 싫어했대요. 목욕하러 가자 할 때마다 제발 나를 씻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끔찍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참고로 그레이시의 목욕은 항상 남편 에런이 시켰습니다. 그레이시는 엔지한테 에런이 목욕 시간에 자꾸 이상한 데를 만지고 비누를 묻혀서 아프게 한다고, 아빠랑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전에도 에런의 학대가 있었지만 그거는 엔지 자신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 학대가 아이들에게도 번지기 시작하니까 엔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런한테 직접적으로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사실이냐 하면서 학대 사실에 대해서 따져 물었어요. 근데 에런이 맞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전에 바람핀 거 걸렸을 때처럼 완전 당당하게 누구한테든 이 일이 알려지면 다시는 애들을 못 보게 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도 NG가 정신과 박사랑 만나서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랬었는데 박사한테 우리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렸고 어떻게 해야 에런에게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떼어놓을지 같이 고민하고 했습니다. NG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모든 경제권을 에런이 가지고 가버렸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게다가 에런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NG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학대 증거들을 모아서 그걸 인정시키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메모장에 하나하나 날짜랑 적어두면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NG가 애들을 픽업하러 나가는데 집에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확 불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집에 에런이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볼까봐 너무 불안해가지고 전속력으로 운전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에런이 NG를 보더니 화장실로 가서 변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말했지. 집에서 있었던 일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NG 핸드폰을 변기통에 그대로 확 떨어뜨렸어요. 그동안 NG가 아이들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왔던 증거가 사라지게 된 거죠. 에런은 다시는 애들 볼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NG와 아이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에런이 집에 들어오더니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NG는 이러다가 애들이랑 내가 다칠 것 같아서 안방 문을 잠궈버렸는데 이 행동에 에런이 더 화가 나가지고 잠긴 문을 열고 NG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NG가 공격을 피하다가 안방에 있는 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 에런이 정신없이 NG를 때리고 NG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헤어드라이기 전선을 NG 목에 감아버렸어요. 그 전에 폭행들도 무서웠지만 이때의 공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에런은 진심으로 NG를 죽이려고 했어요. 에런의 눈이 완전히 돌아 있어서 NG는 캑캑거리면서 에런! 에런! 하면서 에런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아들 그랜트가 잠에서 깨서 그 모습을 보게 됐고 그제서야 에런은 목에 감은 줄을 놓아줬어요. 이때 그랜트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에런의 폭행에도 NG는 신고하지 않아요.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밖에 알리게 되면 더 큰 보복이 찾아올 것 같아서였는데 오히려 폭행 후에 에런이 경찰 신고를 한 거예요. 에런은 911에 전화해서 아내가 죽고 싶어 한다고 방금 혼자 목을 매달려고 했다 하면서 신고를 했어요. 결국 구급차가 와서 NG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의료 기록에 NG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에런에게 NG가 스스로 죽고 싶어하고 자해를 한다 이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학대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조심스럽게 NG를 입원시켰어요. 며칠 뒤 NG가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할 때도 의사는 환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남편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 NG는 자해 생각을 표현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음.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NG는 스스로 몸을 해치거나 우울한 상태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힐 만한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멀쩡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1일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실제로 에런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NG는 이대로 아이들을 영영 못 보게 될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에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NG는 혹시라도 에런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대신 경찰이 또 집으로 왔습니다. 에런이 또 신고를 한 거예요. 아내인 NG가 또 자해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이런 거짓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NG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NG에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 돌아갔어요.
바로 전날에 엔지가 입원해 있을 때 그 병원 의사는 엔지가 남편한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날 엔지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고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나 지금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서 경찰 신고도 했어요. 엔지는 남편 에런이 평소에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지금 아이들의 안전이 궁금하다. 애들이 위험할지도 모른다 말했어요. 엔지의 표현에 따르면 경찰들은 이때 당시 아이들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결국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5월 18일 엔지는 움직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변호사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권리가 있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아이들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돼요. 엔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에런이 이혼 소송을 하고 아이들 보호 명령도 신청한 거예요. 엄마가 정신병자라고. 게다가 엔지는 아이들을 낳으면서 일을 그만둬가지고 경제활동을 에런만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어이없게도 아이들의 양육권은 에런에게로 넘어갔고 그때부터 엔지는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아빠랑 사는 건 아이들에게도 지옥 같았습니다. 에런은 심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어릴 때부터 에런이 아이들을 학대해 왔으니까 아이들에게 아빠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아빠가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거역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뭘 먹는지 정해주고 그 정해둔 음식만 먹어야 됐고요. 학교에서도 누구랑 어울려야 하는지 아빠가 정해줬대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건 화장실을 통제하는 거였는데 하루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랜트는 아빠랑 살기 시작한 뒤로 1년도 안 돼서 10kg가 넘게 빠졌어요. 한참 먹고 자랄 땐데. 그리고 그레이시의 친구가 나중에 증언한 내용인데요. 이 시기에 그레이시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대요. 항상 눈은 부어 있었고 몸 이곳저곳 멍이나 긁힌 자국도 많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가지고 왜 맨날 눈이 부어 있어? 여기는 왜 다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그레이시가 그냥 넘어진 거라고 둘러댔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레이시 집에 놀러 갔는데 그레이시가 아빠만 보이면 불안해하고 아빠가 어깨에 손을 얹거나 말만 걸어도 화들짝 놀라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게 학대의 흔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런은 아이들한테 너희는 앞으로 엄마를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애들한테 엔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실제로 처음에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조금씩 다시 엔지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에런과 살면서 여러 번 에런 집에서 몰래 도망쳐서 엔지 집으로 갔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결국 아이들의 선택으로 엔지와 살게 돼요. 지금부터는 아들 그랜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랜트는 4살 때부터 야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스스로도 야구를 재밌어 했고 재능도 있었어요. 미국 최상위 대학들 일부 리그에 스카우트 제안까지 받은 상태였거든요. 2020년 첫째 아들 그랜트는 만 18살이 됐어요. 성인이 된 거죠. 그랜트와 그레이시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랜트가 동생 그레이시를 진짜 많이 챙겼다고 해요. 제 생각에 어릴 때부터 엄마랑 아빠가 많이 싸웠고 또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이시가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성적으로 학대당한 걸 알고 나서 그랜트는 성인이 된 뒤에는 동생의 양육권을 직접 얻으려고 했어요. 법원이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나서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랜트는 그 일을 끝까지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일이 해결되기 전에 그랜트가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에런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진짜 심각하게 통제했다고 했잖아요. 에런은 그랜트가 야구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랜트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 훈련을 직접 시키기도 하고 훈련장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해드리면 2020년 이 시점에는 그랜트가 엄마 엔지랑 살고 있었어요. 7월 20일
이날 그랜트는 테네시주 갤러틴에 있는 워드 퍼포먼스 인스티튜트라고 창고를 개조한 훈련장인데 여기에서 개인 훈련이 잡혀 있었어요. 그랜트는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일일이 훈련장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에런은 이날따라 아들 훈련에 꼭 참여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게 왜 고집이냐면요. 아빠랑 단둘이 훈련장에 가는 게 2년 만이었거든요. 굳이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 직전에 그랜트가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무리해서 훈련하고 싶지 않았대요. 괜히 컨디션 조절 잘못했다가 실제 경기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고 아빠랑 단둘이 가는 걸 불편해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그랜트와 에런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훈련이 아침 9시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 오전 8시 44분 에런이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Okay, what's going on? 1357. 저희 아들이 트럭이 아들을 덮쳤어요. 트럭이 아들을 치고 도랑까지 갔는데 지금 트럭 밑에 깔려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화를 걸자마자 에런은 횡설수설하면서 트럭 밑에 아들이 깔려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디스패처는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의식이 지금 있는지, 구조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신고 시점에는 사건 현장에 성인 남성 3명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사고가 난 거를 보고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온 거였어요. 디스패처가 의식이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에런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의식 없는 거죠? 네, 정신을 잃었고 지금 트럭 밑에 깔려 있어요. 여기 남자 3명이 있는데 트럭 밑에 아이가 깔려 있어요. 이래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아들이 지금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아빠가 아이의 의식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봐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보면 아들의 생사 여부를 생판 모르는 남이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통화 내내 디스패처와 에런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1분 1초가 중요한 골든타임인데 에런이 계속 아들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디스패처가 아직도 반응이 없나요? 지금 트럭 밑에서 꺼낼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러면 에런이 지금 누군가 저한테 정신이 돌아오고 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심지어 디스패처가 많은 정보를 수집한 뒤에 이제 아드님 바로 옆으로 가서 정신이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계속 말을 걸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런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그 애한테 계속 말 좀 걸어봐요. 이러면서 그랜트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이 위를 보고 있는지 바닥을 보고 있는지 지금 피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정보도 몰라가지고 계속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금 위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입에서도 지금 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피 때문에 질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서둘러야 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중계하듯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솔직히 자기 아들이 차 밑에 깔려있고 의식을 잃었는데 옆에서 괜찮은지 보지도 않고 남한테 맡기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랜트와 에런이 이때 당시에 따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랜트가 엄마랑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이날 각자 집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서 훈련장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랜트의 집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는 1시간 정도고 이날 훈련장에 도착해서 그랜트는 에런의 차 바로 옆에 주차를 했어요. 그랜트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에런은 자기 트럭에 앉아서 업무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랜트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차 뒤쪽으로 걸어간 다음에 야구 장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런은 큰 충돌음을 들었어요. 자기가 메일을 보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옆에 있던 그랜트의 차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파킹이 안 되어 있었던 건지 그랜트가 차 뒤에서 장비를 꺼내고 있을 때 혼자서 움직이더니 그대로 그랜트를 치고 밟은 채로 언덕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랜트는 트럭 아래 두 타이어 사이에 도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퀴나 트럭에 깔려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몸 상태는 엎드려 있지 않았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 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머리 뒤쪽에서만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랜트는 의식이 전혀 없었고 거의 숨을 쉬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말만 주차장이지 제대로 된 주차선도 없었고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아빠 에런의 차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흰색 트럭이 그랜트 차거든요.
그랜트가 여기에 주차를 했고 이 뒤에서 야구용품을 꺼내던 중에 차가 뒤로 쭉 미끄러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에런의 말대로라면 지금 여기 아래 그랜트가 차 바퀴 사이 가운데에 누워 있었다는 거고 여기는 도랑입니다. 도랑. 그리고 이 도랑 근처에 보면 큰 자갈 같은 자갈보다 좀 많이 커 보이는데 이런 큰 돌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랜트 차가 멈춰 있는 곳도 이 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 그 돌들 중 하나에만 유난히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응급 구조대원들은 그랜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9시 30분에 그랜트 솔로몬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랜트가 죽고 나서 병원에서 앤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드님이 지금 병원에 왔는데 사망했다고. 앤지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에런을 만났는데 에런이 앤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앤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상해 보였어요. 처음에 전화 받고 병원에 오는 동안에 앤지는 그랜트가 정말 심각하게 다쳤고 얼굴도 몸도 피범벅이 됐을 거라고 상상을 했대요. 애가 차 밑에 깔렸고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 병원에 와서 그랜트 모습을 보고 나서 정말 놀랐다고 해요. 그냥 그랜트가 자고 있는 것 같았대요. 누워있는 그랜트의 몸 상태가 너무 멀쩡해 보여서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네? 도대체 왜 죽은 거지?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대요. 그래서 무슨 원인으로 어떤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인지 알고 싶었고 부검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앤지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에런이 그랜트의 부검과 장기 기증을 거부한 상태였어요. 문제는 사고가 났던 그 훈련장 주변에는 뭐가 없었습니다. 유동 인구도 적었고요. 거길 찍고 있는 CCTV 한 대조차 없었어요. 건물 안에도 없고 건물 밖에도 없고 그랜트 솔로몬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딱 한 사람, 에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해드린 그날의 일도 모두 에런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부검을 하지 못했지만 응급처치 과정,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작성됐던 기초 의무 기록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랜트의 뒤통수에 출혈이 동반된 찢어진 상처 하나, 턱, 왼쪽 엉덩이 부근,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외에 골절, 과다출혈, 다른 상처 부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랜트는 1시간이 넘게 운전해서 그곳에 주차를 했어요. 차가 이렇게 달리고 나면 엔진이나 배기라인 같은데 차 밑은 진짜 뜨겁거든요. 그렇다면 그 밑에 그랜트가 깔렸을 때 아주 작은 화상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랜트가 아스팔트 위를 18m 정도 끌려갔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긁힌 자국, 찰과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랜트가 어디에 어떻게 깔렸고 어디에 머리가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건지 사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에런은 아마도 그랜트가 이 차에 축에 끼어 있었던 것 같다 말했습니다. 가슴이랑 복부 쪽이 차에 눌려 있었던 것 같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을 하죠? 그 이유를 그 애의 머리 위치를 보고 짐작한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과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랜트는 어딘가에 눌려있지 않았고요. 그냥 차 한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사고를 재구성해보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부검이 이루어지기만 했어도 에런의 증언 말고도 다양한 다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무엇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고 결국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어요. 벤지는 그날 사고에 대해서 에런에게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몰래 찍어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도 업로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에런은 앤지에게 그날 차가 어떻게 갑자기 뒤로 후진할 수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그랜트의 차는 파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차가 뒤로 굴러 내려갈 수가 없고 만약에 파킹으로 돼 있지 않아서 밀려 내려간 거라면 애초에 그랜트가 차에서 내릴 때부터 차가 뒤로 밀렸을 거예요. 결국 에런은 계속
자기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고를 기이한 사고라고 부르는 거다. 이건 어느 방향으로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게다가 에런은 9.11 신고 때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한테 시킨 이유를 그냥 그랜트를 위해서 침착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설명해요. 자기가 패닉에 빠지면 오히려 그랜트를 돕기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솔직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남보다 부모가 가장 절박하잖아요. 근데 신고 내내 자식의 상태를 남에게 묻고 옆에 있어주지 않은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패닉에 빠져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엔지는 그랜트의 죽음이 사고사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파킹해놓은 차가 스스로 뒤로 굴러 떨어질 만큼 경사가 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랜트의 차량에는 전혀 결함이 없었습니다. 에런의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에런을 옹호했어요. 초기 9.11 출동 기록, 그리고 병원 기록 그 어디에서도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나중에 에런 측 사람들은 당시에 의사가 내부 장기 손상을 발견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런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에런에게는 그랜트를 죽일 만한 명확한 동기가 있습니다. 엔지 입장에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랜트가 성인이 된 뒤에 동생 그레이시에 대한 양육권을 직접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그랜트는 엄마 엔지와 동생 그레이시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과거부터 자신을 포함해서 엄마와 동생이 꾸준히 아빠에게 정신적인 학대, 그리고 때로는 신체적인 학대를 당해왔었다고 주장했고 곧 아버지한테 맞서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수년 동안 엔지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학대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테네시주 정부 그리고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7번이 넘게 아동복지 조사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늘 에런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아동보호국에 했던 신고들도 엔지에게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전 남편을 상대로 법적 청원을 넣는 것, 신고하는 것 자체가 6년 동안 금지됐습니다. 이 6년이 지나면요, 딸 그레이시가 18살이 되는 거예요. 18살이 될 때까지 신고하는 게 금지된 거예요. 엔지가 원하는 건 아이들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랑 있는 걸 견디기 힘들어했고 엔지는 자신의 아이들이 고통받고 학대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에런이 적절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아이들을 못 보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수십 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늘 법원은 에런의 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엔지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에런 솔로몬의 인맥과 연결고리 때문이었다고 해요. 에런이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를 다녔고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인맥 활동을 했는데 이 교회가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당시 테네시 주지사인 빌리, 주상원의원, 잭 존슨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잭 존슨의 아내 디애나 존슨이 바로 엔지에게 불리한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린 판사였습니다. 디애나 존슨은 엔지에게 전 남편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청원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 그리고 엔지가 말한 것처럼 심각한 학대 사실이 있었다면 도움을 청한 기관 중에 한 군데서라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조사했던 인터뷰 자료와 포렌식 평가를 보면 체포가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런은 단 한 번도 체포가 되지 않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결국 아이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아동보호국도 경찰도 법원도 엔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엔지는 언론과 대중의 힘을 선택하게 돼요. 그랜트의 사망 이후에 엔지는 더 필사적으로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이해 안 되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에런의 가짜 이미지를 파괴시키고 학대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엔지는 친구들 그리고 엔지를 돕고 싶어하는 다른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캠페인의 이름은 Freedom for Grace였어요. 그레이시는 부모님이 갈라선 순간부터
꾸준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엄마랑 있다가 아빠한테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 오면 항상 돌아가기 싫어했고 아빠 몰래 집을 탈출해서 다시 엄마 집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음성 녹음 같은 것도 했어요. 한 녹음 파일에는 아빠가 그레이시한테 너는 지금 판사가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엄마랑 있었다고. 네 생각이 지금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정해진 건 너는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건 너가 지금 당장 뭘 원하느냐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레이시가 엄마랑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레이시 입장에서도 이 모든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받아왔고 자기 의견은 늘 묵살돼 왔어요. 어른들 중 그 누구도 그레이시를 이 끔찍한 집에서 꺼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오빠가 죽고 1년도 안 돼서 그레이시는 유튜브에 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레이시가 촬영한 영상이고요. 제목은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에요. 이 영상 시작 부분에 그레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그레이시 솔로몬이고 14살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저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영상 내내 그레이시는 자신의 아빠 에런에 대한 폭로를 했어요. 이 괴물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직접 내는 거라고. 이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리로만 듣는 분들도 많아서 글로 번역 안 하고 제가 직접 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강간범이고 성추행범이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저는 아빠가 싫어요. 저는 아빠가 저와 오빠, 엄마에게 한 모든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밉습니다.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저를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쳤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아빠는 저를 조종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했으며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저를 해쳤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저를 씻기지 못하겠어요. 항상 아빠만 저를 씻겼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에 엄마를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빠는 저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엄마에게 항상 내가 아빠의 딸이 아니라 아빠의 아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레이시는 목욕 시간에 항상 아빠가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동영상을 찍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레이시가 샤워를 하거나 샤워하고 나올 때 항상 아빠가 들여다보고 들어오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레이시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머리카락 같은 걸로 가슴을 가린다든지 몸을 조금씩 가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무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시는 아빠는 병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가 엄마에게 세뇌당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는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를 설득하려고까지 합니다. 제가 엄마와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레이시가 유치원을 졸업하던 해에 아빠가 자기를 엄마랑 떨어뜨려 놨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다고. 그리고 그때 에런이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같이 살 때도 아빠가 끊임없이 엄마를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고 그레이시는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랜트의 야구 경기 때문에 그레이시가 아빠랑 단둘이 타지에 가게 됐대요. 근데 그동안 아빠가 저지른 일들이 있으니까 그레이시는 겁이 나가지고 아빠한테 침대가 2개 있는 방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호텔에 가서 보니까 침대가 하나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레이시가 정말 불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결국 한 침대에서 자게 됐는데 자꾸 그레이시 쪽으로 가까이 붙는 거예요. 그레이시가 싫어가지고 침대 끝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했대요. 근데 더 이상 가지 못할 정도로 침대 끝쪽까지 다가왔고 계속 발로 그레이시 다리를 문질렀다고 해요. 아니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덩이 쪽에 뭔가 자꾸 딱딱한 게 닿아서 너무 무서웠고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졌대요. 그레이시는 아빠를 보거나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힌다고, 역겹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유일한 건 바로 아빠가 사라지는 거라고. 그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그레이시는 2013년 이후로 여러 번 엄마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그런 학대 사실을 학교에도 알렸었어요. 그레이시가 그레이스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다녔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레이시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못하게 통제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학교 측은 그레이시가 반 친구들에게 학대 사실을 말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게 학교의 화제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래서 통제한 거라고 말했어요. 이 학교의 교장 이름이 로비 메이슨이거든요. 이런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학교 이름이 그레이스 크리스천 아카데미잖아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학교가 에런이 다니는 교회, 그레이스 채플 교회와 연관된 학교입니다. 학교는 그랜트와 그레이시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 결과 아이들 중 한 명은 죽게 됐습니다. 그레이시가 영상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이 사건은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어요. 사건 사고 유튜브들 그리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사실을 알리는 데 같이 힘을 썼고 당시에 에런이 뉴스 앵커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재정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중들은 금융 자문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에런이 감옥에 가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함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런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20명 정도를 지목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 엔지, 그레이시나 그랜트의 친구들, 그들의 부모들, 프리덤 포 그레이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건을 알리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건 허위 주장이라고 하면서 엔지가 이 중심에 있고 아이들은 엔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에런이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엔지는 에런이 자신과 그레이시의 목숨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그랜트가 죽고 몇 달 뒤의 일인데요. 알고 보니까 에런이 그랜트 묻은 바로 옆에 3칸을, 하나는 딸 그레이시, 하나는 엄마 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기 자신, 에런 솔로몬 이름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너무 소름 돋는 거죠. 전 남편이 내 무덤을 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딸 그레이시의 무덤을 산 건 더 이상했습니다. 그레이시는 청소년이에요. 나중에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이가 들고 나면 자기 남편 옆에 묻히고 싶겠죠. 근데 그레이시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레이시의 무덤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엔지는 이걸 에런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자기 자신까지 죽으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사건들 보면 이런 이슈가 된 사건들은 꼭 고펀드미 페이지를 열어서 기부를 받잖아요. 그랜트가 죽고 난 뒤에도 그랜트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랜트 사건에 대한 고펀드미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 모금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줄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런 솔로몬은 지금도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강간범도 아동 성추행범도 살인범도 아닌 것처럼요. 우리는 그레이시의 오빠이자 보호자였던 그랜트가 그 괴물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믿습니다. 그랜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에런 솔로몬 단 한 명뿐입니다. 그는 그날 일어난 일을 단 한 번도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에런 솔로몬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우리는 이 남자를 법정에 세우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레이시는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테네시 수사국과 갤러틴 경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해줄 전문가들도 고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굿 올드보이들, 참고로 이건 그 지역 권력층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들이 또 한 번 승리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레이시는 오빠를 위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사건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부패한 법원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했고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32만 명의 서명까지 있었지만 경찰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랜트가 죽은 뒤 엔지는 SNS와 캠페인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사건을 알렸고 많은 방송과 팟캐스트에 출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고펀드미 모금, 그리고 프리덤 포 그레이시 캠페인을 통해서 총 20만 달러, 지금 하나로는 2억 9천만 원 정도인데요.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엔지는 내가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부검, 독성 검사, 사고, 재구성, 뭐가 됐든 다시 한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이 돈은 그레이시를 위해서 그리고 재수사를 위해 사용할 거다라고 말해왔어요. 자, 그런데 20만 달러가 모이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엔지는 조금씩 활동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약속을 한 스케줄, 팟캐스트나 인터뷰 같은 그런 활동의 약속을 어기기도 했고요. SNS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때였거든요. 지금까지 모인 돈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전문가들을 모으고 그레이시를 도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던 엔지는 올해 초 갑자기 충격적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바로 전 남편 에런 솔로몬의 청부살인 혐의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엔지가 정말 피해자일까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부분의 내용은 엔지와 아이들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흑과 백처럼 누구 잘못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에런한테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고 엔지가 주장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거든요. 처음 이 사건 이슈가 됐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지에게 공감을 했었어요. 엔지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에런 측 사람들, 그때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던 이유, 이런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엔지가 청부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지금부터는 에런 측 주장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엔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맨 처음에 이혼 재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엔지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초기 양육권이 에런에게로 간 걸까? 그리고 화장실에서 에런이 엔지를 죽이려고 목 졸랐던 거, 자기가 목을 졸라놓고 자기가 신고한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다가 학대 정황이 집에서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신고를 했을까? 그리고 양육권 재판에서 엔지의 부모님이 에런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거든요. 엔지와 에런의 초기 이혼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에런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때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는 엔지에게 직접 그날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엔지는 그날 에런이 폭력적으로 변했고 자기를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때리고 헤어 드라이기 전선으로 목을 졸랐다고 했죠. 근데 에런은 그날 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에런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엔지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911 신고를 했고 그날 바로 엔지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엔지가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엔지를 입원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에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실제로 엔지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내 관심을 끌고 나를 조종하기 위한 연출이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혼 재판에서 에런 측은 사건 이후에 에런과 엔지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증거로 내밀면서 엔지의 연극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엔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런이 거짓말로 엔지한테 사실 그날 너를 구하기 전에 너가 그러고 있는 거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을 찍어놨다고. 근데 엔지가 당신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기도 전에 사진을 먼저 찍었다는 거네.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연출한 거 나 맞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사진을 쓰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었어. 딱 그거 하나. 난 스스로 죽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넌 내가 관심 받으려고 연출한 걸 기념품처럼 남겨놓고 나를 공격하는 데 쓰겠지. 사랑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엔지의 핸드폰이 증거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판사는 그럼 잠시 휴정을 하겠다 하고 법정을 나가서 엔지의 핸드폰에서 그 문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에런이 문자를 조작한 건지 정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엔지의 핸드폰에서 동일한 문자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판사는 엔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 말고 이메일도 있었어요. 에런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런, 내가 관심 받으려고 나쁜 선택을 했어. 맞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엔지는 이 이메일에 대해서는 내가 보낸 게 맞다. 근데 사실이 아니라 그냥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어서 한 말이다. 라고 해요. 이 이메일을 보냈을 때가 에런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래요. 에런과 엔지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면 엔지는 끊임없이 자해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그런 협박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엔지는 그건 단지 에런이 아이들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 이후 몇 년 뒤, 그랜트가 죽고 난 뒤에 엔지는 이때 당시 자신이 재판에서 인정했던 부분들까지 다시 번복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날 욕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리면서 남편한테 자기가 계속 학대받았고 그날 자기는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에런에게 신청했었던 접근금지 명령도 자기가 신청하고 스스로 취소했었거든요. 그리고 엔지는 그랜트가 그날 욕실 사건을 목격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랜트가 증언을 할 예정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에런은 그날 그랜트나 그 누구도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애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고 엔지가 직접 신청한 보호명령 신청서나 법원 진술 그 어디에도 엔지는 그랜트가 그거를 목격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SNS로 사건을 알릴 때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랜트가 정말로 그걸 목격했었다면 사실 이혼 재판 때 말하는 게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재판에서 엔지는 그게 스스로의 자작극이었다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엔지의 아버지 댄 허핀스가 이 재판에서 증언을 합니다. 제가 사건 초반에 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엔지가 성인이 된 후에 아빠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날 댄 허핀스는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 증언을 하는 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딸과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안에 어떤 거짓이 끼어 있을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뭔가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딸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엔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한테 끔찍한 학대를 받아왔고 내 여동생이 그 학대 장면을 목격해 왔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엔지의 여동생이 이걸 알고 나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언니가 왜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 이유를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언니의 기억과 다르게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받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엔지가 6년 동안 새로운 신고나 소송을 제기하는 게 금지됐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는 무슨 카르텔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동보호국에 엔지가 같은 신고를 너무 반복해서 이걸 남용적인 민사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6년 동안 새로운 신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에런은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엔지가 싸우고 나면 엔지가 애들한테 가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하면서 거짓말했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그 욕실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다음 날에도 엔지가 애들한테 너희 아빠가 어젯밤에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에 따라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SNS나 사람들한테 남편이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게 확인돼서 나중에 판사가 도대체 왜 남편이 아이들을 훔쳐갔다고 쓴 거냐. 그 명령을 서명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부인. 누군가 탓해야 된다면 저를 탓하셔야죠.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도 엔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누군가가 내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글을 올린 거라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엔지가 아이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되고 소통을 하는 것도 금지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엔지는 아이들과 몰래 연락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항상 이 메시지 읽고 나면 삭제해 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런은 감독 하에 만나게 되는 거라도 애들이 엄마를 만나게 되는 날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애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망상을 집어넣을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에런의 주장과 엔지의 주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엔지는 에런이 자기랑 그레이시 그리고 본인 무덤까지 미리 사뒀고 그걸 엄청 공포스럽게 표현했잖아요.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공포스러운 상황이 맞는데 당시 그 장례식장 담당자 팸의 말에 따르면 그랜트가 묻힐 자리를 고를 때 엔지와 에런이 같이 왔었고 그랜트의 자리를 정하면서 가족묘지로 사용할 다른 자리들도 같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엔지 역시 이를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함께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에런이 혼자 와서 남은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대요. 엔지는 SNS 묘지에 대해서 그런 말도 했었어요. 하루는 아들 묘지를 찾아갔더니 꽃들, 야구 관련 기념품들, 그리고 그 위에 애도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던 그 물건이 전부 싹 치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묘지 관리인이 그때 근처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위에 물건이 다 없어졌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에런이 와서 여기를 다 정리해달라고 해서 다 치웠어요. 전부 박스에 넣어서 건물 안에 보관해 뒀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팸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랜트 묘지에서 물건을 전부 치운 이유는 잔디를 깎기 위한 임시 조치였고 엔지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고지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임시 묘비 표식을 직접 자기 손으로 치운 것도 엔지라고 합니다. 팸은 엔지가 무덤이 깨끗해졌을 때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온라인에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엔지와 대중들이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청했잖아요. 사건이 다시 한번 이슈되면서 2020년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다시 한번 인터뷰하게 되는데 그때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철저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시신을 다시 파내서 부검을 한 것도 아니고 현장을 재구성해서 사고 재현을 해본 것도 아니고 사고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포렌식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인 만큼 이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건을 따져봤는데 재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결론 내려졌어요. 엔지는 항상 이 모든 게 굿 올드보이즈 클럽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엔지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조직이 에런 편에 서서 절대 엔지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게다가 그랜트 사망 이후에 그 교회 사람들이 말없이 몇 주 동안 계속 엔지 집에 찾아왔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랜트가 복부 장기 손상 때문에 죽었다더라. 배 안에서 출혈이 났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엔지한테 그랜트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라고 설득하려고 했대요. 2013년부터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랜트가 죽으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냐고. 엔지는 그 이유를 굿 올드보이즈 클럽에 속해 있는 에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굿 올드보이즈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런이 그런 엘리트판에 속할 만한 부자나 권력자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에런이 뭔데요?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정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주무를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런 인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된 사건을 두고 말도 안 되게 근거 없는 판결을 계속 내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헷갈리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랜트의 여자친구 한나예요. 한나는 엔지 편을 들 필요도 없고요. 에런 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별 교류도 없었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그랜트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랜트가 죽기 전에 교회 설립 목사인 스티브 버거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다고. 그리고 스티브를 만나면 그랜트는 그동안 아빠 에런이 자신을 어떻게 학대해 왔는지 털어놓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엔지 말이 맞든 에런 말이 맞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아이들만큼은 진짜 피해자라는 거예요. 엔지 입장에서 보면 법원과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엔지를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고 에런의 편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엔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새로운 신고를 할 수도 없게 됐고 그랜트를 잃었고 여전히 그레이시에 대한 양육권은 에런에게 있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에런이 자신과 그레이시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엔지는 에런이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에런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들은 이웃이 엔지에게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바로 청부살인업자 킬러였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엔지는 쿨 스프링스몰에서 킬러를 만나기로 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약속 장소인 킬러의 차로 걸어갑니다. 엔지는 앞쪽 조수석에 탔고 이 차의 주인 킬러는 뒷좌석에 앉은 채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나눴어요. 엔지는 긴장해서 자꾸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긴장해서 웃는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엔지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에런의 학대와 그랜트의 죽음, 그리고 엔지가 더 이상 이 일에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까지 모두 말하면서 그동안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킬러한테 당신 믿어도 되죠? 이렇게 불안한 듯이 물어봅니다. 킬러는 신뢰는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엔지가 솔직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당신이 나를 배신하거나 그런 짓을 할까봐 그게 더 걱정되긴 해요. 저 진짜 좀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큰 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킬러는 그래요, 당신 말대로 이건 큰 도약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했듯이 당신은 다시는 날 보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엔지는 남편을 잔인하게 죽여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서 에런을 잔인하게 천천히 죽이기로 약속합니다. 킬러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은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건 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엔지를 안심시켰어요. 근데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엔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요?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거예요? 엔지는 아니요, 생명보험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딸에게 신탁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수백만 달러 정도 될 거예요. 킬러는 하면서 조금 고민하더니 그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거죠. 그럼 차 등록증이라도 담보로 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엔지가 결국 차 등록증을 건네주고 일이 해결되고 그 돈을 받고 나면 원래 요구했던 금액의 2배로 주겠다고 말했어요. 킬러는 이 차를 나가는 순간 저는 다시는 당신을 직접 마주하지 않을 거예요. 제 3자를 통해서만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쯤이면 전 남편은 죽어 있을 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죠? 그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계약을 마치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에런은 죽지 않았고 엔지는 1급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엔지가 대화를 나눴던 킬러는 사실 잠입 수사관이었어요. 엔지가 에런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다닐 때 이웃이 그 말을 듣고 와,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을 테네시주 수사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킬러인 척 엔지에게 접근했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엔지를 체포한 뒤에 경찰들은 에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후 5시 30분, 에런은 테네시주 수사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또 엔지 관련된 전화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수사관이 에런의 집 앞에 있었는데 에런은 그 시간에 결혼식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밖에 나와 있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사관이 그럼 어차피 지금 못 만나니까 그냥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당신의 전부인 엔지를 체포했습니다. 엔지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런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었어요. 에런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내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실행했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그 사실을 듣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1급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열릴지 아니면 엔지가 검찰과 협상을 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검찰과 협상하지 않고 형사재판이 열린다면 대중들은 더 많은 새로운 증거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엔지의 말이 진짠지 에런의 말이 진짠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 NG는 재판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요. 보석 심리에서 판사는 보석금을 원래 5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한화로 3억 6천만 원까지 낮춰주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대신에 몇 가지 강력한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가택연금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대신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집안에서 모든 통신 장비, 인터넷 연결이 되는 장비를 없애는 거였어요. 외부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게 막는 거죠. 만약 이를 어길 시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 게 조건이었어요. NG가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순간은 법정에 출석할 때 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 한 대도 못 놓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다 불이 나거나 집에서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감옥에 있으면 된다. 지금 가택연금도 배려해 준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2025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레이시가 NG랑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려면 그레이시 또한 엄마 때문에 그 어떤 통신이 가능한 기기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한테 그레이시가 범죄자는 아니니까 그럼 그레이시 방에서만 그레이시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근데 판사가 완전히 단호하게 아니요, 그런 부분 허용 같은 거 없습니다. 통신수단을 전부 없애거나 애초에 보석을 허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당신 딸이 당신이랑 지내든 당신 친구 집에서 보호받든 그건 내 관할이 아니고 내 알 바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강력하게 말했어요. 현재 알려진 것에 따르면 NG는 가택연금 상태고 그레이시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NG가 1급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에런은 언론에 노출하거나 SNS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공개적인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냥 NG가 TV에 나오고 팟캐스트에 나가고 많은 말을 쏟아내면서 이슈가 될 때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인터뷰를 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에런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만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이렇다. 그런 말만 해왔다고 해요. 에런은 저도 제 입장을 말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둘 다 서로를 욕하는 꼴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레이시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참은 거라고 말했어요. NG가 체포된 뒤에 에런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직접 에런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가 대형 채널은 아니고 에런의 친구가 하는 작은 팟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람도 그레이스 채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는 에런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에런은 그레이시와 5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가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딸을 위해서였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NG가 체포되고 나서 어쩌면 딸이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볼 준비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라고. 그래서 내 입장을 한 번쯤 말하는 것도 딸에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에런은 사고가 있던 날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지금도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매일 죄책감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게 버티기 힘들다고. 차라리 NG의 형사재판이 진행돼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NG 이야기도 들어보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기보다 진실처럼 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NG 말이 맞냐, 에런의 말이 맞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 모두가 그레이시와 그랜트를 가장 큰 피해자로 보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든 아빠한테 진짜 학대를 당했든 그 두 가지 모두였든 그동안 정말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사건인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금방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